자, 들어가겠습니다. 예정신고에서 마지막. 자, 잡읍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다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10% 신고세 공제라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꼭 체킹해 두시고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전에는 예정신고기한이 선택적 규정일 때는 선택하는 순간 10% 세 공제해 줬습니다. 언제 내 걸? 다음 연도 5월달 낼 것 지금 미리 내니까 미리 내는 선납 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 몇 프로 줬다고요? 10%. 그래서 예전에는 절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 신고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에서 예정 신고를 안 하고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 납부하면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먼저 내서 몇 프로 공제받죠? 10% 공제받죠. 큰 거죠, 여러분. 저금리 시대 10%면 큰 거잖아, 지금은. 지금은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여러분? 1.75%죠. 그나마 2%에서 0.25% 감소돼갖고 기준금리 인하돼갖고 지금 1.75%죠.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 때에 10% 세액 공제인데 이게 201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선택적 규정이 아니라 강제적 규정으로 바뀝니다. 강제적. 그래서 결론은 예정신고는 선택적 규정이다, 강제적 규정이다. 강제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고 납부를 했더라도 세액 공제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립니다. 가산세.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때린다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여러분? 강제적 규정이라는 겁니다. 강제적 규정. 선택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적 규정에서 강제적 규정으로 바뀜으로 인한 차이점입니다. 예전에는 해주던 공제를 안 해주고 예전에는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없었는데 지금 가산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은 예정신고는 선택적 규정이다, 강제적 규정이다. 강제적 규정이다. 예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먹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예정신고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7, 거기 보시면은 356쪽 잠깐 보시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죠, 여러분? 부정행위로 예정신고 의무를 하지 않다. 부정 몇 프로? 40%죠. 근데 여기 개정됐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개정되면서 이게 국외자산을 통해서 국제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행위를 할 때는 옆에다 적으세요. 단 국제거래를 통해서 무슨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안 하면 이게 이제 60%로 개정됐습니다. 옆에다 적으시면, 위에다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0%지만 국제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뭐 회사들이라든지 기타 외국 거래, 국제 거래에서 부당한 방법 사용할 때는 이때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보다 더 높은 몇 프로다? 60%다라는 겁니다. 60%. 여러분 교재 449쪽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맨 뒤에 부록입니다. 개정세법 해설. 자, 449쪽 1번, 4번이죠.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이죠? 그럼 국세기본법은 특징 옆에 적으세요. 모든 국세 동일 적용하는 겁니다. 국세기본법은 모든 국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요. 그래서 양가를 1번,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연장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상향 조정돼갖고 이 부가제척기간 반가로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거래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시기를 10년에서 동그라미 15년으로 연장됐고요. 그 밑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40%에서 몇 프로로? 60%로 상향 조정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신고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때는
40%가 아니라 몇 프로다? 60%다는 겁니다. 다시 356쪽 오시고요. 그래서 빨리 세법이 개정되는데 정말 돌아버립니다. 다음 주부터 지방세 우리 처음 들어가야 되는데 개정이 안 돼서 좀 한장합니다. 그래서 책 지금 온 거를 지금 스탠바이로 해놓고 있는데 바짝바짝 지금 요즘 혀가 마르고 있어요. 침이 마르고 있죠. 자, 357쪽 확정신고 보겠습니다. 확정신고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언제다 여러분? 다음 연도 5월달이다. 그것만 좀 체킹해 두시고요. 다음 연도 5월달. 그래서 맨 밑에 있죠? 확정신고 기한.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언제 하는 거다고요? 다음 연도 5월달. 예, 넘어갑니다. 359쪽 납세 의무 편의 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분할납부와 물납에 대한 가능한 조세 물어보는 게 나왔죠. 자, 납세 의무 편의 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책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편의 제도입니다. 글자 그대로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우리 세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범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시험범에는 2가지입니다. 첫째,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글자 그대로 몇 번으로? 2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걸 분할납부 또는 분납이라고도 합니다. 분납이라고도 하고요. 분할납부라고도 합니다. 둘째가 물납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납세의무 편의 제도로서 인정되는 건 몇 가지다고 여러분? 2가지. 분할납부와 물납입니다. 역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째,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분할납부에서는 3가지를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분납 대상자. 둘째, 분납 기한. 셋째, 분납 가능액. 이 3가지를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납세 의무 편의 제도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납세 의무자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원이 이걸 살짝 뭘로 유도해? 모든 납세 의무자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모든이 아니라 누구만? 고액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고액의 납세 의무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누굴 좋아해?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여러분도 어떤 아저씨를 원해? 돈 많이 벌어오는 아저씨 원하죠. 다리 짧으면 어때? 돈 많이 벌어오면 되지. 다리 길다고 긴 다리를 쭉 앞으로 뽑아놓고 있어 지금 내 앞에서. 내 다리 봐라 해갖고 그냥 쭉 뽑아놓고 있네. 자, 그래서 납세 의무 편의제도 누구한테만 인정해요, 여러분? 고액. 이게 특징입니다. 고액. 여기서 고액은 여러분 기본이 1,000만 원 초과입니다. 고액은 얼마 초과요? 1,000만 원 초과입니다. 물론 상속세, 증여세 좀 다르고요. 예. 근데 상속세, 증여세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 없죠. 단 주의사항 있죠, 여러분. 제종의 분납은 1,0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 500만 원 초과네요.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제종이 뭔지도 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500만 원 초과자입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전도 요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출전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해. 여러분이 다 칼질해.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본인이 다 한다니까. 근데 시험은 안 한 건 나오고 한 건 안 나오고. 시험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냥 저한테 맡기시라고요. 제가 잡아드린다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납세무 편제제는 얼마 초과제인데 1,000만 원 초과제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분담은 얼마다? 500만 원 줍니다. 왜 그러죠? 얘는 매년 내는 애들이야. 그죠? 보유단계에서 매년 내는 애들이야. 양도세 매년 내, 한 번 내. 한 번 내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1,000만 원이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500만 원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야. 이게 원칙이고.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이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요금 더 올라가. 2천만 원 올라가는 거야.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상속세, 증여세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분납 대상자 합시다. 누가 분납하냐면요, 여러분. 역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자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적어서 얘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얼마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단독행위입니다. 납세무자가 나 이거 2번을 나눠서 낼게 라고 의사표시하면 즉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정신고세 분납 표시를 하면 분납하는 겁니다. 특징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얼마만 초과하면 1,000만을 초과하기만 하면 몇 번으로? 2번으로. 이때 분납기한이죠. 분납기한. 그러면 이때 분납기한은 여러분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역시 2개월 이내입니다. 배는 고픈데 힘을 철철 넘치네. 분필이 다 부러지네. 2개월 이내죠. 잡으셔야 됩니다. 2개월.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전혀 무리 없이 잘 쫓아오십니다. 근데 이제 혼동이 발생하는 군데가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틀리는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분납 가능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가능이라선 당초 기한이 아니라 분납 기한 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세액을 말하는 겁니다. 당초 기한이 아니라 2개월 후 분납 기한 때 낼 수 있는 최대 세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납 가능액은 얼마냐 결정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냐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분납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만은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그 납부할 세액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후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최대 세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분할 납부, 분납 대상자, 분납 기한, 분납 가능액 여러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오면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반드시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럼 맞을 데가 없습니다. 이건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출제니 맞으라고. 그런데도 싫어? 그리고 안 맞죠. 그러면 조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양도일이
3월 27일이요? 예. 그러면 이에 따른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5월 말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한 번에 다 안 내고 몇 번에 걸쳐서 2번. 그러면 여기다가 분납 기한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분납 기한은 언제야? 2개월을 더하라고. 7월 말일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5월 30일 날 당초 예정 신고 기한 때 한 번 내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분납 기한 7월 30일 날에 한 번 내란 얘기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요? 2번. 그러면 이때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납부할 세액이 1,700만 원이 나왔다. 얼마요? 1,700. 그러면 분납 기한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란 얘기예요? 7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700만 원이요. 700만 원. 이 1,000만 원 중에서 1,700 중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700을 7월 30일에 낼 수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그러면 당초 예정 신고 기한은 최소 얼마를? 1,0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자. 양도자가 분납서에 그 양도소득 예정 신고서 분납칸에 나 이때 1,200을 내고 이때 500을 낼래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인정돼요? 인정된다고요. 그런데요. 분납 기한 때 분납 그 기한에 분납세액에다가 이때 700을 내고 이때 1,000만 원을 낼래. 그러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가산세 부과 됩니다. 가산세. 어떤 가산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요. 신고는 1,700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얼마 부족한 거? 얼마? 300만 원에 대한 연체 일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당 얼마? 10,000분의 3.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번에는 납부할 세액이 5,000만 원 나왔답니다. 그럼 조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납기한 때 얼마를 내줘야 되고 최대 2,5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는 거니까 당초 기한에 얼마를 2,5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예. 자, 이때 3,000만 원을 내고 이때 2,000만 원을 내겠대요. 인정해줘요? 예, 해줘요. 그런데 이때 2,000만 원을 내고 이때 3,000만 원을 내겠대요. 인정해줘요? 안 해요? 안 해줘요. 이러면은 가산세 붙는다고요. 요거에 대한 가산세 붙죠. 이해되셨나요? 뭐 어려운 거 뭐 있어? 맞추실 수 있겠죠, 여러분? 예? 나오기만 해봐라. 자, 이번에는 물납 가겠습니다. 책 봅시다. 359쪽. 자, 분할납부 사유.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 밑줄 각각 얼마? 1,000만 원 초과하자. 이때 분할납부는 확정신고는 물론 언제도 인정되는 거? 예정신고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인정되는 겁니다. 이때 분납기한은 언제다 여러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다 그 얘기죠. 2개월 이내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액, 분납 가능액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2,000만 원 이하이면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해. 그럼 가끔가다 이렇게 또 질문해. 1,200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1,200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00. 가끔가다 여기다 1,200, 1,10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1,100을 내라는 얘기냐? 아니, 납부할 세액 1,700 중에서 1,0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럼 얼마를 말하는가? 700. 이해하시겠죠? 게시판에 이런 질문 또 올리지 마세요.
아, 게시판에 질문 온 거 답변해 줘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했다, 여러분?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몇 프로 이하다, 여러분? 50% 이하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에 4번에 보시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는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는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분할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납세지 관할소득이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근데 이때 신청은 승인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분납한다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다 적으세요. 신청이라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요? 아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물납 가겠습니다. 물납에서는 일단 정리할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급한 대로 정리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역시 물납 대상자입니다. 둘째, 물납 가능 자산이 되겠습니다. 뭐로 물납하는데? 최근에 시험 나왔죠. 최근에 시험은 여러분 거기 양 360쪽에 있는 실무 절차 규정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은 요겁니다. 자, 물납 대상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더 중요하죠. 자, 그럼 물납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물납은 물건을 납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역시 기본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자입니까? 기본이 얼마? 1,000만 원 초과자입니다. 그런데 얘는 순서를 좀 바꿉시다. 얘는 반드시 양도 사유의 제한을 받아서 반드시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한 자만이 물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로지. 따라서 일반적 매매일 때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가 되거나 뭘 당했을 때 수용을 당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역시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되는 겁니까? 1,0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얘는 과세관청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물납과 분납의 차이점입니다. 분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물납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세관청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매매일 때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물납을 하고자 할 때는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을 때만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물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납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물 어린 사연이 있죠. 손수건을 꺼내주시고요. 이때 물납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걸 출전이 다른 부동산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입니다.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물납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출전이 이거 딱 집어넣는 거 아니야. 물납 나올 때 이거 시비 건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오로지 양도소득세에서 물납할 수 있는 사업은 뭐냐?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 보상채권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죠. 시험에 나오죠? 역시 요거를 살짝 다른 부동산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답이 저 여기 슝 하고 손 들고 있는 거죠. 확 찍어버리면 되죠. 양도소득세는 원래 물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물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양도소득세에서 얘가 나오는지 요거 잠깐 한번 백그라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내 토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 토지가 수용을 당하니까 당연히 나는 수용을 당하는 대가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주고 뭘 받습니까? 보상금을 받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난 분은 이렇게 수용당할 토지가 있어서 보상금 먹고 팅팅거리고 사는 거고. 씨. 자, 그런데 이때 이 보상금을 공익사업 시행자가 자, 요거 예를 들어 요게 여러분 시가가 5억 원이다 봅시다. 그러면 얘가 개별 공시지가는 4억으로 나와 있어요. 시가는 얼마고요? 5.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고요? 4억. 그러면 이때에 보상금은 얼마 받아요? 한 번도 보상금 안 받아봤어? 참네. 얼마 받아요? 4억 원이죠? 정부는 얼마짜리 보고 있는가? 4억짜리 보고 있다. 이게 개별 공시지가야. 이걸로 보상하겠다는 거야, 보상. 보상가액 기준 금액이 뭐야, 여러분? 공시된 가액이에요, 공시된 가액. 그러니까 나는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짜증나는가? 시세가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5억을 다 안 주고 얼마만 주겠다는 얘기야? 4억. 그럼 나 버티는 거죠. 못 받겠다. 씨. 더 달라고. 그럼 이제 알바끼 들어가든지. 그래서 얼마 받아, 여러분? 보상금 얼마 받아? 4억. 그런데 더 큰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보상금을 다 뭘로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다 안 주고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줍니다. 최대 몇 프로까지? 50%까지. 그래서 야, 2억 원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뭘로 받아라? 채권으로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토지를 수용당했으니까 이 수용당한 토지를 다른 데 가서 대체 취득해야 되겠죠. 대체 취득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5억이 있어야 되잖아, 시세가. 근데 돈을 받기를 보상금을 얼마만 받아? 4억. 그럼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 종전 규모를 유지해, 못해? 못해. 그런데 그 주는 얼마를? 4억을 다 현금으로 안 주고 또 스키가 얼마만? 2억만 주고 나머지 2억을 뭘로 주겠다는 얘기야? 채권이겠. 그러면 나는 이 수용당한 토지를 대체 취득할 능력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없어지죠. 결론,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진 돈은 얼마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체 취득하냐고.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공사업시에 넘어가서 대체 취득하면 토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해 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방세 나가시면은 실무 나가시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남은 얼마 중에서 2억 중에서 또 뭘 내야 돼? 뭘 내야 돼? 양도소득세 내야 돼.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입에 거품 물어, 안 물어? 입에 거품 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현금이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 뭘 낼 거? 뭘 낼 거? 양도소득세 낼 거를 요걸로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현금도 부족할 테니까 네가 그때 받았던 뭘로? 채권으로 뭐 내란 얘기야? 양도소득세 내면 그거 받아줄게, 그 얘기야. 그래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뭐 해주겠다? 세이브 시켜주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저건 요 그림 하나 그려놔. 나중에 실무 나가서 이런 거 다 여러분이 고개 갖다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뭘로?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설명을 고객한테 이렇게 해줘봐. 고객이 두 눈에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아, 이자가 진정한 프로페셔널 공인중개사구나.
이놈의 공인중개사 맨날 물어보면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런 그 시간에 제가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갖고요. 그건 또 안 들었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원래 물납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얘는 이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뭐하라? 물납하라. 이해되시죠?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고객한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실무 절차 규정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내버려 두시고요. 또 다음에 할 때 보충할 때 하기라고요. 자, 그다음에 361쪽 갑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계 결정 경정 통지 있죠. 361조 찾으셨습니까? 옆에다 적으십시오. 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계 결정 경정 통지는 여러분 땡땡 관할 세무서정이 하는 겁니다. 아니야 361조 메뉴 찾으셨어요? 큰 4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통지 제목 있죠?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라고? 관할 세무서정이 하는 규정이야. 그래서 원래는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게. 그런데 최근엔 나와요. 뭘 말씀드리냐면 시험 범위가 자꾸 어떻게 하겠다?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다음 페이지 362쪽 동그라미 7번 얘가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누가 하는 거다고요? 납세무자가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이.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밑줄 뭐로 하는데 실가로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하나 밑줄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그 밑에는 기업과 니은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업과 니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고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고요.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밑줄합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밑줄. 그래서 이걸 매감 환기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쪽을 저 좀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결석생이 있었네. 사람들이 있죠? 누구 빠지는지 알죠? 네.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쯤 앉았어. 자습실에 가 있나? 결석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 주 부모님 모시고 오시라고. 자,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몇 가지 여러분? 4가지. 매, 감, 환 그리고 뭐예요? 기준시가. 매감, 환기. 그래서 뭐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는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세무서장이. 그래서 기업은 뭐를 말하냐?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라든지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뭐 할 때? 미비될 때. 지금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니은 장부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업자가 평가한 뭐 감정가액 등에 비춰 밑줄 허임이 명백한 경우 이 2가지 사유일 때는 무슨 방법 사용하라?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사용하는데 이때 추계조사 결정 방법은 납세무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세무서장이. 그러면 거기다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라고 적냐면요. 318쪽 적으시고요. 318쪽 적으시고 참조 318쪽 나중에 비교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비교해 드립니다만 318쪽 보시면은 맨 위 양가로 3번 취득가액에
동그라미 3번을 봐주시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 여기 동그라미 3번 밑줄 쳐져 있죠.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매감 환 뭐가 없어요? 기준시가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거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지금 318쪽은 누가? 양도자가 누가? 양도자가 자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계약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증빙서류는 2장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증빙서류? 양도 당시 계약서, 취득 당시 계약서 2장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취득 당시 계약서가 오래되다 보니까 분실이 되거나 멸실되거나 주식기가 갉아먹어갖고 없어진 경우. 그러면 실제 취득가격을 증명을 했는데 실제 취득 당시 계약서가 있더라고 없더라고? 없더라고. 그러면 이때 양도자는 어떻게 실제 취득가를 결정할 거냐? 그때는 첫째 무슨 가에? 매매 사례가에.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개별 토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학계에서 유사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혹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받은 게 있니? 없다. 있으면 그거. 없으면 그때는 할 수 없다. 환산하자. 그래서 뭐는 없다? 기준시가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는? 양도자는. 근데 2006년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를 계산해 버렸단 말이야. 2006년 이전에 기준시가로 했어.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2007년부터 전면 개편되면서 실가로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기준시가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예전에는 2006년 이전에는 기준시가가 시험에 허벌나게 나왔죠. 그래서 기준시가 양도차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빼고 여기다 다시 한번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곱하는데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곱하는데 이때 계산공제를 부동산일 때 3%, 부동산일 때 7%, 나머지 1% 해갖고 예전엔 2006년 이전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기준시가는 안 하니까. 뭘로 계산하니까? 실가. 우리 지금 실가만 해도 벅차. 가끔가다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외부 모의고사 이런 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 질문이 와 있는데 그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 318쪽 양가로 1번에 실질 취득가 보세요. 자, 취득에 된 실질거래가액은 뭐를 말하냐? 다음의 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해놓고 3번 잠깐 디귿을 봐보세요. 디귿. 기억 및 니은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 밑줄 여기도 뭐라서 취득가액 불분명. 아까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도 뭐라서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아주 세밀하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결론. 디귿의 319쪽에 디귿의 기억 및 니은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은 여러분은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고 여러분은 디귿에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기억 및 니은 자산 외의 자산 밑줄 쳐놓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무상. 무상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 당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야. 시가와 기준시가가 같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이 똑같은데 시가, 기준시가, 시가 들어가 있잖아. 아니야. 시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가치를 말하는 거고 기준시가는 누가? 관할세무서장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과세물건을 뭐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무슨 과세다? 시가과세다 그렇죠. 시가과세. 그런데요.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이게 좀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괜히 그 동그라미 1번은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계산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취득가격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실질 취득가격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의 계산 시의
실질 취득가액을 이 계산을 양도소득세 끌고 와라. 그래갖고 그게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양도소득세의 규정이 아니라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실질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소득세 끌고 오다 보니까 뭐가 배치가 되느냐. 318종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취득 당시 뭐 실질거래가를 확인했을 때 뭐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다시 319쪽 디귿에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시가.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는 디귿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디귿, 기역 및 니은의 자산, 그 취득가액 불분명 자산 있죠? 요거는 무시 그냥만 적어놓으세요. 무시하고 그냥 그러면 취득 당시 실질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매감환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속을 받거나 징여를 받았을 때는 이때는 뭘로 알아? 상속으로 또는 징여로나 취득 당시 뭘로 알아? 시가로 알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공부하시면 조금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데까지만 하시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못 나올 수가 많아져요. 법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 교재 365쪽으로 오겠습니다. 365쪽. 365쪽 7번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별표 세액 2개.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책 자체가 깔끔하니까 별로도 동조 안 합니다.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의 납부세액이라 합시다. 몇 프로를? 10% 뭘로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은 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해서 20%를 뭐로 낸다?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둘 다 원래는 부가세였는데 작년 2014년도 지방세 개편되면서 얘를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바꿔버립니다. 결론은 부가세나 독립세로 바뀜에 따른 세부담은 여러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로 부과한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가세로 과세하느냐 독립세로 과세하느냐 차이점 없어요. 세액은 차이가 없어요. 다만 조세를 분류할 때 얘를 부가세로 분류를 하지 않고 뭐로 분류해야 된다 여러분? 독립세로. 이게 작년 개정사항이죠. 안 나왔네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하여튼 뭐가 있는 것은 뭐가 쫓아온다? 몇 프로가? 근데 납부라는 건 뭘 받으면 그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어디로 가라? 농투세 여기 넣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무슨 말이 나오면 감면이 나오면 무조건 감면세액은 몇 프로를 20% 어디로 보내요? 농특세를 무조건 보내는 거다. 퐁당. 그래서 여러분은 깜농 그 여기 뜨셔야 돼요. 깜농. 감면세액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요? 농특세 깜농. 태국에 놀러 가셨다 일 뭘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깜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니쿤이 올 겁니다. 그게 누군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깜농 소득세가 있는 건 무조건 뭐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자, 그래서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냐?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여러분. 계산의 편의상 1,00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 물건이 조세 특례 제한법 등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50% 감면 대상입니다. 그냥 이거 없지만 40% 할게요. 40%. 구분하기 위해서 50% 하면 반반이 나눠져 버리니까 어떤 숫자인지 헷갈릴까 봐 극단적 예를 들어서 그냥 40%짜리 할게요. 그러면 40% 감면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산출세에서 몇 프로를 40% 얼마를 1000만에 40% 얼마를 400만 원을 산출세에서 어떻게 하라고 감해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 얼마로 내라는 얘기야? 얼마 내라고요? 600만 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로 확정됐고요? 600만 원 확정됐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쫓아온다고? 지방소득세와 농특세가 쫓아와야 된다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때 납부할 세액이 몇 프로? 10% 얼마? 60만 원을 뭐로 내고요? 뭐로 내고요? 지방소득세를 내시라고요. 근데 납부라는 것에서 뭘 받은겠네? 감면을 받은겠네. 그러면 그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얼마? 80만 원을 뭐로 내시라고요? 농어촌 특별세로 내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총 얼마 내시라고요? 680, 60, 그러면 얼마? 740만 원을 내셔야 된다. 그입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외워봐야 도로 까먹어. 그런데 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겁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감면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얼마 내라고? 1000만 원 내라고. 감면세가 없으니까 산출세가 100% 다 내라고. 그럼 어떻게 내는가? 부가세는 10% 얼마? 100만 원을 뭐로 내고? 농어촌 특별세 얼마야? 없죠. 농특세는 왜 없어요? 감면세가 없으니까. 이거야 뭐. 까불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밥만 먹으러 가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거를 이해해달라는 얘기가 요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한 계산형 문제 좋잖아, 출제 내기. 계산 문제 나오면 반드시 감면 나옵니다. 감면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져요. 자, 이제 365쪽 국외자산 갑니다. 국외 동그라미 국외. 국내 거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국외 나갔다 뭐 하는 수가 있어? 못 들어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건 들어가지 마세요. 국외 거는 단 366쪽 별표 하나, 납세무자만 별표 하나 주세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요. 위에다 적으세요. 모든 거주자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적으세요. 비거주자 X입니다. 즉 모든 거주자가 내는 것도 아니고요. 비거주자가 내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누구 중에서? 거주자 중에서 밑줄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을 국내 주소나 주거소를 둔 거주자만 만자가 들어가네요. 이런 거 출제는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저쪽 기타 국세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02쪽으로 갑니다. 402쪽. 자, 기타 국세 쪽에서 보시면은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교재 406쪽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득세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러분? 세 가지. 무슨 소득세? 종합소득세. 뭐? 퇴직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 공부한 건 양도소득세였습니다. 여기서 최소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얘는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인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도 얘는 시험에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는요.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얌전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얌전하게 못 써서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 예금 말고 주식회사에 투자해갖고 돈을 벌어들이고 그러다가 연령이 지나서 퇴직하면 뭘 받고 연금 받고 그리고 나서 매주 한 번에 부푼 꿈을 갖고 소득을 노려보는 기타소득.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도해보잖아. 로또 당첨되면 기타소득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요 사업소득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업이 있고요. 임대업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부동산 매매소득,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에 대한 소득인데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25번 시험을 보면서 나온 적은 2번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 7회 때 하고 8회 때 그때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 전 그 후로는 안 나오십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것은 매년 한 문제, 최근 5년 이상 계속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그래서 여러분 교재 406쪽에 나왔죠. 부동산 임대소득.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가로 2번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별표 하나 잡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양가로 2번 어디다 동그라미 별쳐. 양가로 2번이 별표 치라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08쪽 양가로 4번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 있죠? 별표 3개. 공인중개사 이거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409쪽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의 계산 있죠? 별표 2개. 여기가 올해 또 개정됐죠. 네, 그 다음에 411쪽은 사업소득이죠? 부동산 매매업이죠? 보실 필요 없다고. 공부할 게 없는 사람들만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공부할 게 많은 우리는 어디 보냐? 406쪽 봅니다. 일단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잡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냐? 첫째, 부동산. 그러면 또 누가 나와야 돼? 부동산상에 뭐가 나와야 돼? 권리. 항상 같이 단다 그랬죠? 왜? 부부니까. 왼수 같은 부부. 내 거 같은 내 게 아닌 네 거 같은 부부. 두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 혹시 여러분 민법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얘기 나오죠? 예, 했었죠? 했을 겁니다. 제가 실제 한번 공장재단에서 저당권, 담보권 설정할 때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누구를 위한 권리입니까? 채무자를 권리입니까? 채권자 권리입니까? 채권자 권리를 한 건데, 채권자. 모 지점에서 대출 승인이 들어왔는데 제조업체에 대출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은행은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이 안 나가는데 뭐 워낙 우리 지점에 그 기여도가 있어갖고 일반 대출이 긴급 자금 대출 들어와서 갖고 승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데 담보원을 보는데 담보원에서 개인사 그 대표이사를 개인자격으로 연대 보증시키고 그다음에 담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공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공장,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입니다. 얘 담보 잡아요, 못 잡아요? 잡죠. 뭐니까? 부동산. 그럼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어떻게 설정하면 되죠, 여러분? 부동산은 어떻게 담보받아? 민법에서 배웠잖아. 민법상 법적 담보물권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잖아. 여보세요. 민법상 법정 담보물권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잖아요. 저당권, 지일권, 유치권. 아이 그거 물어본 건데 뭘? 아 그거? 알죠. 다 아시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2개 있었죠. 뭐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은 저당권,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은 질권.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이걸 뭘로 잡으면 담보물을 잡으면 공장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다 뭘 설정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 특성이 뭐예요? 일반 부동산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이라는 게 문제야 얘가. 공장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제조 설비가 있죠. 생산 설비가. 근데 이 제조 설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단 말이야. 동산. 그러면 공장에 대해서 이때 공장의 본질적 의미는 제조 설비죠. 생산 설비죠. 근데 이 생산 설비는 뭐야 여러분? 동산이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때 저당권 설정해야 돼? 질권을 설정해야 돼? 얘는 뭐니까 동사니까 담보물권 설정하려면 뭘 설정해야 돼? 질권 설정해야 돼. 그럼 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하려면 뭐야 여러분? 질권 설정 어떻게 해서 질권 설정해? 민법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점유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거 알죠? 안다. 누가 점유해야 돼 여러분? 채권자, 저당권자. 그러면 은행에서 지금 대출해 주니까 은행에서 뭐 하니까 대출하니까 이걸 갖고 와야지 은행이 점유해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이걸 갖고 오면 얘는 어떻게 돼? 이해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계속 이걸 갖고 있어. 생산 돌려. 그리고 이 동산을 뭐를 만드는가? 목록표를 만들어요. 목록표. 그래 놓고 이거를 공장 건물과 토지와 함께 이 동산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담보 설정하는 게 바로 공장재단이에요. 알아? 그러니까 이 실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맨날 법 얘기만 하지. 그러면 재미가 없지.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해줘야죠. 아.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주 똑같은 거예요. 광고에 대해서 담보 설정해서 대출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은행도 채권자를 위해서 만든 권리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예요, 여러분? 채굴에 관한 권리죠. 채굴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3가지가 타켓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같이 모함으로써 대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여. 시간은 없고 대여.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다 초점 맞추시면 되냐?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모함으로써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채굴에 관한 권리 뭐예요 여러분? 채굴이 뭐야? 광산 패는 거야, 캐는 거. 그래서 채굴에 관한 권리를 떡대나 분덕대가 그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바로 채굴의 부동산 임대사로 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407쪽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래서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떡대가 뭐예요, 여러분? 아마 민법에서 배우지 않을까 보는데 덕대, 분덕대, 광업권자, 조강권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쟤는 떡대가 좋아. 그 덕대입니다. 이 덕대가 이 광산에서 소위 말하는 십장 이것을 말합니다. 노가 그 사람들 통제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통제하는 사람의 체격이 커요. 남을 통. 그러다 보니까 제 떡대 좋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간의 소문이에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 광고권자, 조광권자 또는 떡대가 뭐 채굴에 관한 권리를 시설과 함께 뭐하면 대여하면 그것도 뭘로 보겠다? 임대소득. 그러면 결론, 시험에 나오면 어디다? 여러분은 타켓을 여기다 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기만 하시고 공부할 때는 어디다? 여기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은 부동산은 여러분 모든 부동산이 다 과세 대상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뭐함으로 인해서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면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리면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 임대해줬습니다. 무허가 건물 임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소득 임대로 들어왔습니다.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재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임대해줬습니다.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관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은 얘가 나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그러면 어디까지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냐. 요게 초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첫째, 전세권과 임차권이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이거를 대여했다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전세권과 임차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상권 할 때 지자, 지역권 할 때 지자 앞자 두 글자 따서 HG. 아니 우리 애들이 아가들이 뭐 이렇게 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HG.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지상권과 지역권. 어떻게 가자고? HG. 지지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만이다? 전세권과 임차권입니다. 그것만 좀 체킹해 두시고요. 다음 어디로 가느냐? 408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가 있습니다. 별표 3개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 1주택 할 때 1주택은요. 임대주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소유주택수를 말합니다. 소유주택수입니다. 1주택은 임대주택수가 아니라 뭐다? 소유주택수입니다. 그러면 1주택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 이 임대사업자 잘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완화예요? 과세 강화예요? 과세 강화입니다. 강화. 잡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도 주택 임대에서 임대료 받으면 다 받아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민들이 내는 세금은 악착같이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게 뭐라 그럽니까? 증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 4월달 부동산 임대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 해갖고 한번 나왔다가 정부 발표했다가 여론이 한번 시끄럽게 일어났죠. 그동안 주택에 대한 전세나 임대로 인해서 소득세 내다가 안 내다가 그거 하나 주택 하나 임대료다 그걸 과세한다고 해서 거센 저항이 일어났죠. 물론 우리는 관련이 없었어요. 저만 신경 쓰였죠. 그래서 한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부가 작년에 완화합니다. 알았어. 당장 과세는 안 하고 그러면서 개정합니다. 이게 또 올해 개정된 겁니다. 자, 어쨌거나 1주택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판단하겠습니다. 자, 갑씨가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B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주택을 거주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 하면서. 그 다음에 B주택을 뭐 했습니까? 임대 줬습니다. 자, 여러분 실무 나가면 다 이거가 고객이 여러분한테 이런 거 생각나면. 그러면서 갑이 옵니다.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님, 저 이 비주택 임대하고 있고요. 월세 받고 있는데요. 임대료 받고 있는데요. 저 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대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뭐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소득세를 내거나 안 냅니다. 그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안 내도 될 걸 낸다든지 내야 될 걸 안 내면서 가산세 두드려 맞으면 그 상담한 자는 다시 그 상담을 한 공인중개사 잡으러 옵니다. 미스퀴 나와. 결론 냅시다.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가. 예?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뭐야? 받아 못 받아? 예. 비과세 안 해준다고요. 얘는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아이씨, 네가 1주택 임대하면 비과세라며. 여기서 주택은 임대주택수가 아니라 뭐랬어요, 여러분? 소유주택수입니다. 을이 C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뭘 준 거예요, 내가? 임대 준 겁니다. 그럼 난 어디 가서 살아? 서울역까지는 없잖아. 물론 서울역 있는 분들도 계셔요. 전 서울역 가기 정말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역은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내 서울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거기 가면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을이 C주택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뭘 줬어요, 여러분? 임대 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임대로 들어오죠. 근데 내가 그 하나밖에 없는 주택을 임대 주택이면 나 어디 가야 돼, 여러분? 임차 가잖아. 그러니까 이 비용을 뭘로 내는가? 임차로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이 비과세는 뭐예요, 여러분?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수입니다. 1임대주택수가 아닙니다. 1소유주택에 의한 임대일 때 비과세랍니다. 이해하셨죠? 저 동그라미 1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걸 출제는 말 바꿔. 그러면 잡아내야 된다고. 한 개 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맞다 틀리다. 아니라니까. 1주택을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다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출제는 어떻게 바꾼다고? 임대. 이러면 여러분은 아니다고. 1주택 소유를 임대할 때다고. 그러니까 주택수가 소유 주택수가 몇 개일 때야? 하나. 요 10원 요 을이야. 을이 비과세가 대상이 되는 거고 갑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구분하시죠, 이제. 예.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했다라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슨 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 그래서 기준시가가 얼마 초한 주택? 고가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외주택. 국외주택. 그래서 결론은 이 1소유 주택에 임대를 하더라도 뭐일 때는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주택. 그 다음에 무슨 주택? 국외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고가주택입니다. 그래, 나 고가다. 얼마를 말하는가, 고가는? 9억 초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얼마 초과? 9억 초과.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실질거래가 기준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여러분 밑줄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실가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실가가 9억 초과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실가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기준시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공시대가예요. 공시대가니까 뭐예요, 여러분?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를 말합니다. 이게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과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얼마나 똑같은데? 9억 초과는 똑같은데. 다만 기준이 다르다. 양도세는 무슨 가 기준이다, 여러분? 실가.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기준시가. 즉 공시된 가액인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를 따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올해 신설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가고요. 올해 신설된 규정도 아마 체킹해 두시고요. 나중에 개정세법 할 때 한번 몰아서 한꺼번에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에 보시면은요. 부동산 임대소득금의 계산이 있죠. 예, 요것도 조금 고급 단계에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냥 참고 우리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은 대가로 여러분들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고가의 강의인데, 자, 임대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전세금이나 뭘 받는 경우와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월세, 월 임대로. 이거 우리 거 아니죠? 아니, 저 벨 울리는 거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죠? 우리 거면 그냥 무조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대가가 두 가지. 전세금과 보증금과 뭘 받아? 월세 받는 게 두 가지죠, 여러분. 이때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예, 요 놈입니다, 요 놈. 여기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즉,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왜?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전세 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먹는 게 아니라 맡아놓고 있는 거야. 예치금의 일종의 성격이야. 그러다 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 되니까 원칙, 과세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가 활활 타오를 때 제 친구가 주택 임대 사업자 2개 갖고 있다가 IMF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19채의 주택 임대 사업자로 바꿉니다. 스키. 2개 갖고 있다가 남들을 위기라고 할 때 IMF 터져서 곡소리 날 때 얘는 19채로 늘려버립니다. 남들의 위기는 나의 기회입니다. 아, 얘는 그런 게 공부는 못하는, 공부는 못하는데 이게 이제 밝아요. 이제 밝힌다. 건물 딱 보면요. 우리는 저거 감가상가 취득원가 얼마 잡고 감가상가 내용연수 몇 년을 잡고 정리법으로 갈까 정리법으로 갈까 가수상가법으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는 돈 되겠다 안 되겠다 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상가를 사면 저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딱 부동산을 보면요. 아, 이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자기는 보인대 그게. 그 친구는 이 돈을 이제 밝아요. 그래서 맨날 회계세법 하면 맨날 와서 물어보던 놈이 돈은 걔가 잘 벌어요. 그래서 2개에서 몇 개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형, 나 좀 뭐 물어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만 줘.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스키가. 자, 보세요. 월세가 과세 대상이고요. 전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늘렸는지 볼게요. 자, IMF가 떠져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 하락합니다. 개인들의 신용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처를 못 찾습니다. 대출처를 못 찾습니다. 우량 고객이 없으니까. 근데 얘가 갑니다. 집 하나 삽니다. 주택 하나 삽니다. 그래서 얘를 뭘 받습니까? 주택자금 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죠. 대출을 받은 거에서 얘를 어떻게 샀냐? 예, 일부 뭐 줍니까? 전세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가 5억 원이다. 그러면 전세금 뭐 3억 정도 하고 2억 원을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고 자기 돈 1억 투자하죠. 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뭐 합니까? 전세 준 걸 다시 주택 삽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 일부 투입하죠. 그리고 또 삽니다. 그래서 19개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산 이후에 주택 가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등하죠. 다 올라가죠. 그래서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버렸죠. 시세 나중에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보유기간 동안에 뭐 먹고 보유 동안 뭘 먹고 임대소득 먹고 나중에 부동산 주택가 원상 회복해서 시가 올라가니까 어떡하고 처분하고 양도책 먹고 그래서 돈 벌었죠. 이쪽은. 적지 않은 금액 벌었습니다. 다 털고 그 다음에 다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다시 하나씩 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론. 내가 뭘 받으면은 여러분 전세금이나 보증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보증금을 1억을 받고요. 월세를 200만 원이 받는 분이 계시고요. 보증금을 2억을 받고요. 월세를 100만 원이 받는 분이 있습니다. 임대 조건이 A와 B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컨설팅 해줘야 됩니다. 저 임대사업자 때 어떤 식으로 임대할 것이냐. A를 선택합니까? B를 선택합니까? 네? 자, 다른 거는 실제 여러분은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세부담 측면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부담 측면에서. 그럼 여러분은 A 조건을 추천한다, B 조건을 추천한다? B 조건을 충족할 수밖에 없죠. 소득세만 과세를 한다면 소득세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다른 건 다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A를 선택하죠.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B 형식을 취하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낸 데 반해서 적게 내는 데 반해서 A 방식을 취하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죠. 이해되세요? 똑같은 주택인데도 임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예를 들어 뭘 안 받고 차라리 얘를 안 받고 다 뭘로 받아? 다 뭘로 받아? 보증금.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임대사업소득세 안 내려면 뭐 하면 됩니까? 다 전세 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뭘로 받으면 된다고요? 전세. 그러면 월세를 안 받고 전세를 받는 사람과 전세금을 안 받고 월세를 받는 사람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이죠. 그래서 그러면 되니까 안 되니까 과세관청이 뜻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래. 너 뭘 받으면 보증금을 받으면은 이거를 은행 등에다 예치했다 가정했을 때 뭐가 발생해? 이자. 그 이자를 뭘로 보겠다? 월세로 저는 보겠다.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간주임대료. 실제 임대료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안 받았지만 그 받은 뭐에서 보증금에서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의 상당만큼 월세가 발생한 걸로 봐서 때리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래서 A, B, C라는 임대 조건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균형시키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저 간주임대료에서는 현재 주택은 적으세요. 주택은 여기 우리 책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요. 거기에 410조. 나중에 임대사업 실무 나가시면 정말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임대사업. 매니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매니 B주택이 간주임대료 했죠.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는 자 밑줄 3주택 이상을 소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때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해야 됩니다. 단 3주택 이상자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은 2016년 말까지 주택수에 잡지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해서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간주 임대를 때리는 것은 아니고 몇 주택 이상자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 초과할 때 3억 원을 초과할 때 이때부터 간주 임대 때리고요. 그러나 상가는 모두 때립니다. 상가 등은 주택을 제외한 건물 등일 때는 무조건 다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상가를 임대할 거냐 주택을 임대할 거냐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컨설팅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과세 문제를 할 때 그 고객한테 부동산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뭔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상가를 임대했을 때와 주택을 임대했을 때 다주택자일 때 소규모 주택 사람들 때 뭐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고 그걸 얼른 갑시다. 그래서 상가 삽시다. 주택 삽시다. 그래서 임대하면은 이거 임대를 얼마큼 보증료 어느 정도 고정 수입 확보하니까 좋습니다. 그걸 여러분 끌고 나가야 되잖아. 실무 나가셔서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러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예. 그래서 2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지금 실무 절차적인 규정은 다음에 하는데 자, 다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국세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가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은 순서가 바뀌어갖고 이번에 이제 첫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 첫 진도가 나가는데 지방세 개정 작업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먼저 확정된 국세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했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조세 총론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3월 달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